지금 미국은 민간 자본이지만 중국은 이제 정부 자본인 거죠. 두 군데 다가 누가 우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스타일의 AI, 중국은 중국 스타일의 AI. 오늘 놓고 본다면 결국은 양극화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서의 새로운 기회, 투자와 비즈니스 이런 제목의 파트 5인데요. 미중 갈등과 경제 위기론 속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여쭙는 건데, 중국의 정책 방향성, 예를 들어서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공동 부유, 이 속에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도 지금 뭐가 증시를 주도하냐고 그러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돈입니다. 절박했을 때 돈도 벌리고 거기에는 모든 걸 다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첨단 산업, 반도체입니다. 최근 며칠간 보면 중국의 반도체들 상한가를 계속 쳐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퍼넣으면서 국산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혜를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보는 거죠. 중국의 빅데이터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필요한 엄청난 H20의 칩을 누가 공급하냐? 그건 중국 회사가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중국 회사가 이거 대박 나겠구나.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국산을 쓰면은 20%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정부도 50% 이상을 중국 제품 써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바람에 중국의 첨단 산업, 첨단 하드웨어 산업이 엄청난 국산화의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AI 관련되는 이제 하드웨어 산업, 그리고 아직은 조금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제 AI 테크 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소비 관련 기업이 뒤따라 움직인다, 이런 분석을 최근에 해주셨는데, 그 두 분야의 성장 엔진에 움직이는 순서와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중국은 정책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1순위는 하이테크 산업, 2순위는 소비. 중국 투자는 경제 분석보다는 정책 해석이 먼저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한번 얘기했을 때 그것의 이펙트는 태풍보다 더 커요. 근데 우리는 정부 얘기들이 씨알이 잘 안 먹히니까 잘 안 보는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정책이 먼저고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따라오는. 기술 자립, 이게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고 가장 절박함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제 우리처럼 D램이 경기가 좋은데 왜 HBM은 이해가 가는데 D램 경기가 왜 좋냐? 그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4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을 사실 바꿀 일이 없었죠. 예. 그래서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할 때 뭘 하냐면 전통적으로 자동차하고 가전에 한 15% 정도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노트북하고 핸드폰에도 그걸 적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바꿀 때가 됐는데 이 핸드폰 바꿀 때 15%를 정부가 이게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근데 4년 전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똑같은 숫자를 바꾸더라도 메모리의 수요가 몇 배가 늘어난 겁니다. 하이테크가 이것은 이제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러나 당장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은 이건 또 민생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하는 14개 인민들이 이게 더 무섭습니다. 물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또 14개 인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제 체제 안정에 결정적인 위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처럼 소비가 부진하고 민생이 나쁘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제 아무리 중국이더라도 14억 인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소비 관련 기업의 행보도 우리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중국은 고도 경쟁 시장의 기술 자립 국가, 그리고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높다. 중국은 저가 생산 기지, 대량 소비 시장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 이게 2023년부터 바뀐 거죠. 지금은 성숙화가 문화된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국 국산품 애용이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국산품 애용은요, MZ들이 난립니다. MZ들이 국산품을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쓰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런 거죠? 2010년 이후에 중국은 세계 2등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15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나이키 운동화 신었고 아이패드, 아이폰, 핸드폰, 노트북 똑같이 썼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기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뭐 주요 명품들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잖아, OEM으로. 지금 그 국산 브랜드 우선 산업이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구도 자체도 예전에는 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이랬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워낙 높아져서 외국 기업
한국 기업, 중국 기업의 삼각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중 전쟁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받지 뭐 우리의 인건비 이제는 대접 못 받는다는 거죠. 중국은 이제는 경제적 전략 없이는 생존도 어려운 적과 동맹이 공존하는 시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기회만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의 이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중국인들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술은 협력의 도구이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기도 하다.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제 돈 벌기 요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계약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리스크는 이건 철저한 관리 대상이고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다. 그래서 지금 딱 상황은 사실은 그거죠. 미국이 지금 적이라고 하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더 세게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 간에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리고 또 신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상대로 돈을 벌고 싶으면 중국 공부를 해라, 중국을 열공해라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너무 공부라는 게 너무 많아서. 중국은 지금 안 본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인의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생존 논리, 변화의 속도, 정책 구조, 그리고 소비자 정서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적응해야 돼만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한 5가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중국 정책의 암호 해독법을 익혀야 된다. 중국 정책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는 이거 당한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자의 정서하고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국산품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의 생존 전략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중국 기업의 DNA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 정부하고 관계 역학, 관시라고 그러죠.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습해 와야 된다. 지갑 들고 다니면 외국인, 지갑이 없으면 중국인.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결제하기 때문에 거스름돈 받을 생각은 안 됩니다. 4년 동안 중국은 모든 걸 온라인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거스름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이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냐는 것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년 동안 변화된 중국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국 공부 열공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날 징징해봤자 이미 이건 중국이 세계 1등인데 지금 미국의 버금가는 정도의 이제 실력으로 돈을 갖고 부상하는 중국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제 뭐 쳐다보지 않을 이유는 일도 없다.